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한 이유도 이게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그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이 이제 상당한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소문이 시장에 쫙 퍼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실리콘밸리뱅크도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훅 가버렸는데 얘네도 이렇다고 그 공포가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다 던진 거죠. 안녕하세요. 기업회부학의 에이브리와 밀란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로스를 모셔두고 로스가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더니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좋다는 피드백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도 아주 어렵게 로스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 쪽 이슈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슈회부학 쪽으로 이 금융 쪽 영상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커멘트에 이 찰스 슈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인 찰스 슈왑의 주가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30%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길게 이어질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인지 저희가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찰스 슈왑은 미국의 금융회사로 브로커리지, 뱅킹, 투자자문, 재무설계 등 거의 안 하는 게 없는 회사인데요. 브로커리지는 한국으로 치면은 증권사가 하는 업무고 뱅킹은 그냥 은행 업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얘네가 약간 뭐 KB증권 더하기 국민은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KB증권이 국민은행보다 큰 느낌으로다가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좀 보시면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고객 자산이 7.58 트릴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경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설된 계좌 수가 약 34밀리언, 그러니까 3,400만 개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가요? 네, 슈왑은 미국 기업입니다. 찰스 슈왑이 두 개예요? 슈왑은 찰스 슈왑은? 네, 찰스 슈왑을 줄여서 그냥 슈왑이라고 네, 그렇죠. 부르겠습니다. 순간 저도 또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은 7.2 빌리언 달러였으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KB금융이 작년에 한 4.2조 원 정도 네. 순이익을 냈으니까 네. 2배 이상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스 슈왑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은 1975년에 척 슈왑이 이제 당시에는 규제가 좀 사라지면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엄청 높게 떼고 있었는데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라는 개념을 좀 만들면서 찰스 슈왑을 설립하게 됩니다. 1996년에는 얘네가 좀 선두격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증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다른 증권사들도 부랴부랴 다 그 거래 수수료를 없앴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얘네가 처음으로 없앴다 보니까 얘네는 좀 수수료가 합리적이다 이런 인식이 미국에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최소 요구 잔액 이런 것도 없고 슈왑에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길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뭐 산업 패러다임 이끄는 거 보니까 얘네가 확실히 마켓 리더로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규모도 있고 사실 평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주가가 사실 되게 급락했고 네. 사람들이 회사의 무슨 존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처음에 딱 찰스 슈왑에 대해서 리서치를 시작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최근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누가 팔면 네. 다른 누가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을 누가 사다니 하고 좋은 뉴스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의 거래가가 100원이면 그보다 네. 훨씬 싸게 뭐 70원, 네. 8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매도한 그 지분의 액수가 14억 달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량을 매도를 하는데 당연히 막 하루 만에 2조를 다 떨군다. 그러면 그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겠죠. 장중 매도가 장에다 그 물량을 던진 거예요, 네. 지금 얘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동안 떨군 게 아니라 이게 기사가 4월 14일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3월 중순에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뭐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걸쳐서 그걸 이제 계속 야금야금 판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IB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큰 물량을 장내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주식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주가를 크게 안 움직이면서 팔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씩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최대한 그 주가를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떨궈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주주가 그 지분 매각을 한 기사로 돌아와서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제시한 문제점은 두 개죠. 얘네들이 투자한 채권 포트폴리오 거기서 이제 금리가 점점점 상승을 하면서 그 채권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거기서 평가 손익이 많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한테 돈을 맡겨놓는 이제 고객들의 예금액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미래에 매출을 성장시킬 그런 성장성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둘 중에서 이 첫 번째 그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한 이유도 이게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그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이 이제 상당한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소문이 시장에 쫙 퍼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실리콘밸리뱅크도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훅 가버렸는데 얘네도 이렇다고 하고 이제 막 다들 이제 그 공포가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주식이 뭐 거의 한 40%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평가 손실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사업 보고서를 한번 까봤거든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슈왑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본드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그 각각을 얼만큼 들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손익이 얼마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칼럼 중에 보면은 Gross Unrealized Losses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평가 손익입니다. 합하면은 한 28 billion, 한 28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취득 원가 대비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 160 빌리언이랑 173 빌리언 요거 대비로 보면은 한 8.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투자했던 금액에서 한 8.3% 정도 평가 손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뱅크처럼 유동성 위기가 오면은 막 사람들이 다 돈 빼가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증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론적으로는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얘네도 실리콘밸리뱅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평가 손익이 아니라 이게 이제 확정 손실로 되게 되겠죠. 만기 되면 네. 요 손익이 0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쵸. 원금 받으니까. 네, 원금을 받으니까.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면은 이게 진짜 내가 입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뱅크런에 가까운 사태가 왔을 때 어쨌든 슈왑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얘네가 어느 정도 본드 포트폴리오를 팔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얘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가늠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 금융기업들은 혹시 로스 그 저희 그 크레딧 스위스랑 도이체뱅크 이런 영상들 다 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초반 3분 정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금융기관들은 그 규제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어떤 그 자본 관련 비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보시면은 그런 자본 건전성 비율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여기 actual 아래에 있는 이제 수치들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찰스 슈왑의 실제 비율들이고 그 맨 오른쪽에 minimum capital requirement라는 칼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규제적으로 얘네들이 유지해야 되는 최소 비율입니다. 일단 이 제일 위에 세 개를 보면은 뭐 4.5%, 6%, 8%가 이제 미니멈 비율인데 얘네는 막 22%, 뭐 29% 굉장히 이쪽은 되게 여유가 있죠. 안전하네. 네, 이쪽은 여유가 있죠. 근데 그 아래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최소 기준이 4%인데 얘네 실제 비율이 7.2%로 얘가 좀 마진이 제일 타이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도 이 마진이 제일 적은 얘가 가장 먼저 브리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라이트된 애를 Tier 1 Leverage Ratio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은행의 자본 베이스를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알짜 자본에 해당되는 Tier 1 자본.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이 뭐 Tier 1, Tier 2, Tier 3 이렇게 여러 티어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본의 정의에 가까운 애들을 Tier 1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 Tier 1 Leverage Ratio 말고 요 이제 위쪽에 보면은 저희 지난번에도 다뤘었던 이제 뭐 CET1 ratio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이 Tier 1 Leverage Ratio랑 이런 CET1 ratio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그냥 총 자산의 규모냐 아니면 위험 가중 자산의 규모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위험 가중 자산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로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험할수록 네. 가중치가 많이 곱해진 거.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쪼개서 그 각각의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은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비율을 보면은 위험 가중 자산 관련된 비율들이 요 위에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risk based capital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그 위험을 가중해서 계산한 레이쇼들이거든요.
근데 요새 레이쇼 같은 경우는 미니멈 기준보다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 찰스 슈왑의 자산의 위험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위험 가중 자산이 적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얘네 자산의 위험도가 낮다.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얘네가 좀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구나라고 그런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가장 빡빡한 Tier 1 Leverage Ratio로 돌아와서 이 현재 Tier 1 캐피탈이 대략 40빌리언이죠. 근데 이제 규제 요건에 따르면 최소 22.5빌리언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7.5빌리언 이상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 총액이 약 28빌리언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여유는 한 17.5빌리언 정도가 되니까 대충 얘네가 갖고 있는 본드 포트폴리오의 한 60% 이상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안 오면은 얘네는 버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얘네가 뭐 이 여유 그 자본을 전부 다 까먹고 이제 브리치를 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얘네가 뭐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을 해서 그 최소 비율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주식이 희석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기존 주주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유상증자가 되고 주가는 당연히 폭락하게 될 거고 그럼 진짜 이제 예금자들도 불안해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보고서에 보시면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이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는 FDIC 보험 보장을 못 받는 예금액이 69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전체 예금액의 19% 정도밖에 안 돼요. 실리콘밸리뱅크의 경우에는 이게 94%였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예금액이 6%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패닉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것만 봐도 뭐 뱅크런 같은 사태가 사실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대규모 인출이 벌어진다고 할 때 얘네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 그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버틸 수만 있으면은 뭐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4월 초에 성명문 같은 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얘네가 300빌리언 달러가 넘는 리퀴디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성격상 이런 거 회사에서 이렇다 하면은 고지고대로 믿는 성격은 아니라서 유동성은 이런 보고서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유동성도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무제표를 까서 얘네가 유동성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봤어요. 네. 일단은 가장 얘네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유동성은 당연히 얘네가 들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겠죠. 그게 한 40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테이블의 가장 상단에 나오는 FHLB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이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밑에 있는 Federal Reserve Discount Window도 비슷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대출을 제공해주는 대상이 이제 미국 주요 도시들에 있는 이 Federal Home Loan Bank라는 이 은행 집합체들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 아래 Federal Reserve Discount Window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국공채나 이런 자산들을 담보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찰스 슈왑한테는 딱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왜냐면 담보로 잡혀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내가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팔지 않고 그냥 담보로만 제공을 해주고 그만큼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FHLB는 보면은 68빌리언 달러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주석을 보면은 이제 12월 31일 이후에 한 13빌리언 달러 정도 더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뭐 55빌리언, 56빌리언 정도 되겠고 그 밑에 디스카운트 윈도우에서 7.8 빌리언 달러 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uncommitted, unsecured lines of credit 이거는 이제 revolver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말씀하시면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1.6빌리언 달러 되고 그 밑에 이제 또 커머셜 페이퍼 발행을 통해서 한 4.7빌리언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라고 그 BTFP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공채 같은 거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건데 시장 가치가 아니라 장부 가치로 담보가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찰스 슈왑 같은 경우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얘는 그런 평가 손실 상관없이 그냥 그 장부 가치 그대로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서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네가 땡겨올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그 총액을 보려면은 얘네가 이런 그 담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슈왑의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담보로 사용 가능한 국채나 아니면 이 에이전시 MBS들을 보면은 한 300빌리언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FHLB나 디스카운트 윈도우도 이미 이런 담보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걔네한테 한 뭐 80빌리언 정도 잡혀 있다고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땡겨올 수 있는 유동성이 한 220빌리언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다른 유동성 요소들이랑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300빌리언 이상은 얘네들이 땡겨올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대표가 뻥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뻥친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까봤더니 진짜 한 300빌리언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우려를 했었던 이런 막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찰스 슈왑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금액이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액이 감소되는 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일 것 같아요, 로스? 이익이 줄어서? 그렇죠. 이익이 왜 줄까요? 예금액 갖고 장사해서 남겨먹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이제 예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뭐 딴 데 투자하고 대출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건데 예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베이스가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방금 알아봤던 이런 단기 유동성 창구들이랑 연관이 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비싸요. 담보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비쌉니다. 예금액은 굉장히 싸죠. 그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자들한테 금리 엄청 조금 주거든요. 저 아직도 그 미국 시티뱅크 그 체킹이랑 세이빙스 어카운트 갖고 있는데 이자율이 0.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액은 사실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빚인 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줄어드니까 유동성을 어딘가에서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도 봤듯이 그 FHLB란 것도 그 12월 31일 이후로 얘네가 더 땡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비싼 소스에서 돈을 땡겨서 쓰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 돈을 땡겨오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매출 성장성의 저하라는 부분부터 조금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게 이 슈왑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레비뉴 부분인데요. 여기 매출 구조를 보면은 전체 매출이 2022년에 한 $20 billion 정도 됐죠. 그리고 그 중에 $10 billion가 net interest revenue였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준 거죠. 근데 아까 밀란이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 슈왑이라는 회사가 태생이 증권사이고 주요 사업도 증권사잖아요. 근데 이자 수익이 이렇게 많은 게 좀 이상하지는 않아요? 순이자 수익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은행업이 큰 애들이 많은 거잖아요. 뭔가 증권사 하면은 증권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고 이런 게 클 법도 한데 이자 수익이 굉장히 크죠. 증권업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얘네 막 상도 많이 받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도 1위고 되게 마켓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얘네가 은행업이랑 증권업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구조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로스 증권사 가서 그 증권사에서 증권 거래 계좌 개설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거 보통 개설하실 때 보면 그 CMA 계좌도 같이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은행업이랑 증권업을 같이 하니까 클라이언트 오면은 은행 계좌도 같이 개설을 일반적으로 시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주식 거래를 하려고 증권 거래 계좌에 돈을 넣어놓을 거야. 예치금을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넣어놓고 그날 다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뭐 시장 상황도 보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 보면서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은 트레이딩은 사실 활발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브로커지 어카운트에 노는 돈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 얘네는 이 그 노는 돈을 은행 계좌로 넘겨요. 이런 거를 이제 캐시 스윕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스윕 어카운트 구조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증권업이랑 은행업을 다 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업체에서 하거든요. 증권업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 계좌에서 은행 사업체에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넘기고 거기서 은행 사업체가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다 고객한테 이런 것도 동의를 주지를 받는 시키고 동의를 받는데 얘네들이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러겠죠. 브로커지 어카운트에 돈 넣어놓으면은 이자 한 푼도 못 받는데 우리가 너 이렇게 노는 돈 우리가 은행 계좌로 넘겨가지고 그거 굴려서 너한테 이자를 줄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그러면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거를 하는데
얘네는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증권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증권 계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 돈이. 그럼 이제 얘네는 그거를 다 이제 은행 계좌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재무제표 상에는 예금액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액이 굉장히 큰 거고 순이자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까도 봤듯이 국공채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 고객한테는 얘네가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얘네가 0.45%를 지급을 해요. 시리뱅크가 저한테 주는 0.03%보다 좋기는 한데 0.45%가 높은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싸게 돈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왜 문제가 되냐? 지금 굉장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 40년 동안 이런 페이스로 금리랑 인플레가 상승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슈왑은 이 그 스왑 인트레스트를 안 올렸어요. 0.45%로 옛날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점점 빠르게 상승해서 막 2%, 3% 이렇게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얘네한테 0.45%안 받고 이거를 다른 데 투자하면은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더 돈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슈왑의 주요 유동성 창구인 이제 디파짓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슈왑을 완전 이탈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슈왑 내부에서 얘네가 이제 자산운용이나 이제 다른 기타 금융업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뭐 ETF도 운용을 하고 머니마켓 펀드도 운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옮겨간 걸로 보여요. 디파짓이 빠져서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트렌드는 확실히 확인이 되는데, 슈왑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지금 리버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적어도 3가지 중에 1가지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이 슈왑이 수입 어카운트 디파짓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지금 이제 0.45%밖에 안 준다 그랬죠? 그거를 좀 올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슈왑의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되게 큰 게, 이거 이제 0.45%를 주다가 예를 들어 0.65%로 올렸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슈왑 입장에서는 이거를 깎는 게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반발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이 슈왑의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증권업을 굉장히 크게 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이제 예치해둔 현금을 싸게 써서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요 예대 마진으로 먹는 건데, 이제 0.65%로 올리면 어쨌든 그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슈왑의 핵심 그 사업 모델에 있어서도 좀 반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왑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금리 올랐으면 네. 얘네가 버는 이자율도 오르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뭐 0.45에서 0.6으로 올려도 뭐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옮길 사람이면은 그렇죠. 0.45%를 주든 0.65%를 주든 1%를 주든 옮깁니다. 얘네가 진짜 현행 금리와 비슷한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줄 수 없다면은 어차피 옮길 겁니다. 금리 어느 정도 올라도 그냥 귀찮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둘 사람은 그대로 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로스랑 같은 생각인 게, 네. CMA 같은 거는 금리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좀 해줘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얘네는 어쨌든 그 예금자 보험 보장을 받잖아요. 증권사 CMA 같은 경우는 보험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큰 게 있죠. 어쨌든 여기 넣어놓으면은 노리스크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2021년 같은 진짜 엄청난 주식 불장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주식을 엄청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 계좌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 놓겠죠. 근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런 불장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사실 요원해 보이는 게 맞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기준금,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요게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히고 나중에 이제 페드에서 다시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 기준금리가 0.45%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탈시켰던 디파짓을 다시 넣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셋 중에서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를 보자면은 마지막 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023년 12월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인데, 이 450에서 475 빕스가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0.25% 정도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올해는 금리가 거의 안 내려가겠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이번에 이제 25bp 더 레이크를 시켜가지고 이제 500에서 525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축소 시작하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2024년은 어떻냐? 보면은 한 300에서 325, 325에서 350 bps 정도의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 기준보다 한 150 bps, 뭐 125에서 150 bps 정도 내려갈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매출 성장성의 제한이라는 점으로 돌아와서 일단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2023년에 얘네가 매출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점이에요. 디파짓이 적어지면 그만큼 얘네가 이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해지는 건데 수익률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총알이 부족하면 수익률이라도 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것도 어렵다. 그렇죠. 그것도 어렵게 되겠죠. 왜?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이미 거의 고점에 와 있고 앞으로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는 얘네가 이제 그 고금리 기조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산은 조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증권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 말고도 뭔가 수익 소스가 있기는 있겠죠. 수수료 장사. 그렇죠. 증권사들 다 수수료 장사잖아요. 얘네도 보면은 증권 거래에서 받는 수수료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뭐 ETF나 뮤추얼 펀드 이런 거 운영하면서 받는 관리 수수료도 있고 그 이외에 뭐 투자 자문 이제 관련 서비스 같은 거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 관리 쪽부터 보면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객 자산을 굴려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이쪽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보면은 뭐 1월, 2월, 3월에 이제 계속 그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 규모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여서 이쪽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수수료가 굉장히 짭니다. 0.13% 받는다고요. 2022년에 0.13% 받았는데 기사에 보면은 뭐 3월 달에 예탁 자산이 한 $53 billion 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0.13% 늘어나 봐야 뭐 $1 billion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작은 규모죠. 근데 어쨌든 뭐 이쪽은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로스가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이 수수료 쪽은 2022년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거래 규모나 이런 것도 감소를 했겠죠. 근데 또 보면은 2022년에 그 거래당 평균 매출도 함께 줄었어요. 뭐 슈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뭐 개별 주식 파생상품 이런 거를 하는 게 얘네가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래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ETF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나 이렇게 좀 인덱스 관련된 거나 아니면 패시브 펀드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2023년에 또 불장이 오게 된다면은 거래량 팍 늘어나고 싱글스톡 많이 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는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향후의 매출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방 쪽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방 쪽 리스크가 강한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찰스 슈왑의 첫 번째 큰 문제, 그러니까 계속 예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서 총알이 부족해지니까 돈을 못 벌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디파짓이 줄어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앞서 말하기는 이제 문제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디파짓이 줄기 때문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다른 자본 조달의 창구가 이제 고객 예금액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디파짓은 아까 0.45%밖에 안 준다 그랬죠. 근데 이런 단기 유동성 땡겨오는 애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이런 거에 이제 금리가 한 4% 중후반대 정도 됐었고 그때보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5%를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0.45%에서 5%니까 사실 비용이 10배가 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사실 사업 보고서에도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2022년에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고객들이 수입 캐시를 빼서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으로 옮겼고 이 수입 캐시 유출의 규모가 커서 수중에 들고 있는 현금 그리고 슈왑 투자자산에서 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디 딴 데서 돈을 땡겨와야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2022년 4분기부터 아까 저희가 봤던 다양한 단기 대출 창구를 통해서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 4분기부터 이게 시작됐으니까 2022년 말이 돼서야 이제 이런 것들이 얘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22년 전체의 실적을 봤을 때 이런 펀딩 코스트의 증가로 인한 영향은 사실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순이자 수익 쪽을 보시면은 interest revenue가 한 $8.5 billion에서 한 $12 billion으로 1.4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싼 데서 빌려오는 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거의 반영이 안 됐죠. 4분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도 이미 3배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에 슈왑이 이런 디파짓 유출 이 트렌드를 역전시키지 못하면은 얘네는 계속 이런 비싼 펀딩을 통해서 총알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인트레스트 익스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펀딩 커스트가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슈왑이 올릴 수 있는 그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게 되겠죠. 문제가 결국은 두 가지인 거예요. 매출은 감소하고 그러는 와중에 조달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네 마진이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슈왑의 되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가를 설명하려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보통 펀더멘털이랑 밸류에이션으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누가 슈왑이 너무 싸다 이러면서 사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뷰가 있어야 될까요?